자,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4부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메르소의 상황에서 메르소가 누구인지, 메르소가 처한 상황 속에서 메르스는 누구인지, 그리고 메르소의 그의 나 다음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까미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이제 주제가 되겠죠. 메르소의 나다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메르소는 좀 두 측면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날살이의 쳇바퀴 놀이를 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저질렀던 아주 사소한 어머니와의 관계, 또 커피를 마신 것, 또 어머니 장례식장 이후에 마리라는 그 여자 친구와 해수욕을 즐기고 코미디 희극 영화를 봤다는 것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죄를 짊어지고 사형을 언도받는, 사형을 선고받는 이런 사형수로서의 메르소, 이 두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이때 과연 우리는 메르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이제 업서드 또는 이 부조리, 이것을 정확히 어떤 낱말로 붙잡아야만 제대로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제 고민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야스퍼스가 말하는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업서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당한 시집살이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시집살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저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시집살이를 6년, 9년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낳아서 그 아들이 이제 후계자가 될 때까지죠, 그죠? 이렇게 이제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이걸 계속 견뎌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시집살이가 너무 부당하니까 에이 이혼할래 하고 그만둘까요? 뭐 이런 상황하고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내가 결혼한다면은 시집살이 할 것 같은데, 결혼 안 한다면 시집살이는 안 하겠지만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 하고 결혼을 못 하니까 또 그것도 좀 내가 바라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택할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는 순간 내가 피하고 싶고 원하지 않는 것도 함께 골라지는. 결혼은 내가 원하는데 시집살이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선택하는 순간 시집살이가 같이 덩달아 선택되는 이런 상황이 업서드다.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어긋난 것들이 자꾸 같이 맞물려 있어요. 하나를 내가 이걸 움켜쥐고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면은 나머지 다른 것들도 계속 같이 이끌고 끌어안고 가야만 되는 상황. 내가 처한 이 상황 자체에 내가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어머니 등살을 내가 견디고 참고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고정관념 이런 데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람들의 틀이 확고할 때, 내가 그 사람들 모두를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들과 더불어 모여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그런 삶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그들의 틀이 나한테 내가 바라는 바하고 어긋나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그냥 끌어안고 떠안고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업서드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요. 심지어는 나를 자꾸 비난하고요. 나를 호모사케르처럼 추방당한 자처럼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도 될까요?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요? 이런 의심과 반문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는 이런 삶의 모습, 이것이 업서드이다. 그러니까 부조리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군요. 그러니까 부조리란 말로 이런 사태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말다운 갈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까미의 생각 마루를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시지푸스 신화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지푸스 신화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프로메테우스에 관한 것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돌을 굴려 올리고 굴려 올린 돌이 그 마루에 산마루에 도달하면 또 굴러 떨어지잖아요. 이거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바라는 바는 굴려 올라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겠죠. 또는 굴러 떨어지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계속 맴돌이가 펼쳐집니다. 올라갈 때는 거기서 끝나길 바라고 굴러 떨어졌을 때 내린 곳에서 끝나길 바라지만 이것이 계속 되풀이돼야만 하는 어긋 맞물려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우리는 내가 바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지만은 반대로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내가 이루는 것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바라지 않는 다른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것들을 내가 함께 떠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것을 니체는 아모르 파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네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삶을 사랑하라는 것은 자신이 주어진 어떤 처지, 현실,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조차도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창조해내라는 것이죠. 까미나 니체나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뜻이 없다, 이러한 니힐리즘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는가? 근데 이 까미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또는 서로 이제 뒤얽히고 뒤섞이고 또는 어긋난 어그러진 이런 수많은 삶의 길들, 이 길들이 한데 맞물려 있을 그 상황에서도 시내로 도망가지 말고 절대자에게로 기대지 말고 그것을 스스로 어긋물림의 상태 그 자체를 떠맡고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의 길을 향해서 그 길을 닦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긋물린 이 한계 상황, 죽음과 또는 질병과 이런 고난들을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까미의 이런 업서드, 어긋물림, 어긋맞물림의 생각에는 이렇게 니체와 그리고 야스퍼스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죽었고 나는 혼자 남겨진 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암담하고 처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오늘 그 삶을 떠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업서드, 어긋, 맞물림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모순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순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편에서는 내가 바라는 바를 추구하고 이루어 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유한성 때문에 어떤 다양한 한계 때문에 우리의 꿈과 바람을 접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포기를 거부하고 영원회로 나아가려고 할 때 스스로 인간의 유한성의 제약 때문에 영원 또는 무한회로는 나아갈 수 없어서 그때 우리는 신에게 나를 초월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에게서는 의미 있는 삶은 오직 신의 구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까미는 사람의 참다운 삶은 업서드, 태어남과 죽음, 또는 내가 원하는 것과 피하고자 하는 것, 성공과 실패, 이 수많은 것들이 서로 마주 어긋 맞물려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긋 맞물려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치 양자택일 이것이냐 저것이냐 키에르케고르와 같은 이런 결단을 통해서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갖기도 합니다. 까미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둘 가운데 하나 고르기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진실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이렇게 어긋 맞물린 것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하나를 움켜쥐면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것들을 더불어 함께 움켜쥐는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긋 맞물린 상황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삶은 끊임없이 고장이 난다. 삶이 고장 난다는 것은 갑자기 잘 돌아가던 나의 나날의 세계가 멈추거나 또는 갑자기 고장이 나서 눈에 띄거나 또는 안 돌아가거나 까미의 말로는 세계가 빽빽하고 갑자기 돌이 낯설어지고 모든 것이 설명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까미는 세계의 원시적 절대성으로 추방된 것이다 라는 아주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는 나와 맞물려서 잘 돌아갈 때는 눈에 띄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허리띠가 허리에 맞으면 허리띠를 잃고 신발이 발에 잘 맞으면 신발을 잃는다고 그러시죠. 우리에게 평소에 아주 가깝고 익숙했던 것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나에게 눈에 띈 거죠.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놈의 돌, 그걸 캐내려고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돌 하나까지도 내 삶을 방해할 때, 재수가 없을 때, 또는 갑자기 이런 세계 저런 세계가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서 잘 돌아가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를 때, 질병에 걸려서 병의 고통 속에서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 왔을 때, 수많은 걸림돌들이 생겨났을 때, 이럴 때 내가 살던
그 익숙하고 친숙한 세계는 갑자기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서 버리고 세계는 저 따로 혼자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그 세계 바깥에 추방당한 채 서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추방당한 세계 속에서 나는 마치 갇힌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런 의미에서 딴 데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미 익숙했던 나의 세계 속에서 내가 갑자기 딴 데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딴 데 사람이 되어 버린 나의 삶을 내가 그것을 어긋 맞물린 채로 계속 떠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까미가 말하려고 하는 딴 데 사람, 이방인과 그리고 어긋 맞물림, 업서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마치 감옥과 같지만 그리고 나는 그 상황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어긋난 세계를 포기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세계는 바로 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설명해낼 수 없는 제한된 우주 속에 이제부터 인간의 운명은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아주 어려운 문장이죠. 나의 운명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긋 맞물린 상황,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운명인 것이죠. 그때 나는 이 운명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운명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나의 운명으로 떠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떠맡을 때 나의 어긋 맞물림을 나의 삶으로 떠맡았을 때 그것을 나의 또 다른 세계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의 삶은 거기서 또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시프스는 이렇게 어긋 물린의 현실을 서로 어긋 여러 가지가 서로 어긋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어긋 물린 상황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떠맡았을 때 바로 그는 그 자리에서 영웅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어긋 맞물린 상황에서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비합리성과 또는 인간의 유한성에 갇혀버린 상황 속에서 인간 상황의 이 모순을 피하려고 신에게로 도망갔다고 보았습니다. 까미는 이러한 도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까미가 말하는 어긋 맞물림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감내라는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내는 참고 견디어 나간다 이런 뜻이지만 뭐 좀 더 적절히는 견뎌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견뎌낸다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견디다라는 것은 자기 어깨에 짊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떠맡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삶은 이것저것 내가 선택해서 이건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런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견디는 삶은 저에게 주어진 현실을 모두 그리고 한데 아우르는 것입니다. 전체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나의 삶애로 꿰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어낸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내가 스스로 떠맡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애로 꿰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반영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나에게 한데 아우르려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꿰뚫어 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내 삶을 짜나가게 됩니다. 제가 뭐 강의는 하지 않았지만은 나라는 것은 나아지는 면도 있고 낳는 면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구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억은 물린 상황은 결국 나아진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진 나가 그 억은 물린 그 상황 전체를 가지고 내가 바라는 나의 꿈 바라기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때는 내가 새로운 삶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살아나감이라는 전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삶은 마치 예술적 창조와 같습니다. 서로 어긋난 것들, 재료나 이런 것들, 의미 이런 것들, 어긋난 것들, 서로 다른 것들을 내 삶으로 모아들여서 짜나가는 것입니다. 까미는 이런 업서드, 하나의 어긋 맞물림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대 장치들이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놀라움이 섞인 이 권태와 더불어 모든 것이 시작된다. 자, 권태라는 것은 지겨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했고, 어제도 출근했고, 어제도 강의를 들었고, 오늘도 과제를 또 했고, 내일도 할 것이고, 나날이 되풀이되는 이 삶을 내가 갑자기 왜 바뀌는 게 없을까? 라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지겨움이 나타나는 거죠. 일상의 쳇바퀴 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태와 더불어서 갑자기 무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갑자기 나에게 내 삶의 이런 운명 또는 내 삶에 이런 어긋 맞물려 있는 수많은 것들,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 귀 막고 귀 틀어 막고 마치 못 듣는 사람처럼 못 보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모른 척해 왔던 그런 나날을 내가 이제 갑자기 끝내고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그래서 어긋 맞물려 있는 이 현실 그 자체를 비로소 오롯하게 떠맡는 그러한 삶을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까미는 4가지의 실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살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자살이라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 죽음은 태어남과 어긋 맞물려 있습니다. 까미에게 이러한 어긋 맞물림은 언제나 출발점입니다. 결과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자살이라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의 이런 어긋 맞물림이라는 근본 틀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오직 자기가 경험하고 또 확실한 것만을 판단, 선택해야 한다라는 이런 까미식의 이러한 그 어떤 삶의 기준에서 봤을 때 죽음은 경험할 수도 없고 또 명확하지도 않다는 측면에서 그런 명확하지도 않은 경험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적 자살도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철학적 자살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나갈 희망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신에 대한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자살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긋 맞물려 있는 어긋 물림의 이런 아주 중요한 현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까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어긋 맞물림의 사슬 속으로 귀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상적인 그런 메커니즘, 매끄러움 속으로 어떠한 갈등도 없는 이런 세계 속으로 도피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가짜다, 속임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 어긋 맞물림 상태를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저항하고 반항하라. 이렇게 네 가지의 실천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부조리를 응시하라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긋 물림 그 자체를 꿰뚫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응시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바라보라는 것인데요. 꿰뚫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좀 어려운 얘기로 살아가야 할 뜻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리 살아가야 할 뜻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기사 가운데 그 예측성 DNA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에서 한 환자가 자기 DNA 검사를 했더니 어떤 질병의 위험이 이렇게 높더라. 해서 다른 이제 평균적인 경우보다 3배 이상 높다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그 주변 가족들이 그런 병으로 많이 죽어서 이분이 지레짐작으로 너무 그것을 걱정한 나머지 자살을 했다고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모를 때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사항이 되지만은 만약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엄청난 불행이 될 것입니다. 왜? 삶의 의지가 완전히 꺾일 테니까요. 자, 이렇게 어긋 맞물림 이쪽을 택하든 저쪽을 택하든 항상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남아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 가능성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야만 하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긋 맞물림을 응시하면 그것을 꿰뚫어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가 놓여 있는 현실이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좀 더 이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좀 더 철저히 대비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더 정확히 깨우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죽었는가라는 이 물음을 한번 니체를 따라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이 죽었냐, 살았냐 이런 물음은
사람이 물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묻는 이 물음, 또 내가 죽었냐 살았냐, 개구리가 죽었냐 살았냐, 이런 물음들은 그 물음을 묻는 순간 아하, 이러한 뜻을 찾고 어떤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이 물음 자체가 곧 내가 살아있다는 것의 확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는 데카르트의 이 명제를, 제1명제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바로 이렇게 물음을 묻는 그 나 자신의 행동이 나의 삶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 현재의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는 이 만족이라는 것은 잠시 순간뿐이고 길게 보자면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좌절하고 또 우울증에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지점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히 나의 어떤 수많은 한계 상황들 또는 다양한 어떤 걸림돌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긋 맞물린 이 상황 전체를 견뎌낼 때 그때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까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물려 돌아가는 이 상황을 내가 견뎌낸다는 것은 결국 응시하는 것이다. 뚫어지게 바라봄으로써 그것은 하나의 반항이 된다. 상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 너 나한테 감정이 있어 이렇게 묻게 되는 것처럼 그것은 어긋 맞물림에 대한 반항이고 저항이다. 그래서 반항아 깜이란 말도 있습니다. 반항은 나의 나됨을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까미의 명제는 이렇습니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다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결국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항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너희들에 대해서 반항할 때 너와 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아주 심오한 명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는 이 명제는 갑자기 나는 반항한다. 무엇에 대해서? 나의 어긋 맞물려 있음에 대해서 또는 너에 대해서 또는 이 시대에 대해서 또는 이 오류에 대해서 또는 이 나의 느낌에 대해서 반항한다. 저항한다. 그 순간 그러므로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명이 고통을 받고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고 저항하는 순간 그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항이라는 것은 덮어 씌우거나 짓누르거나 몰아붙이는 것에 맞서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맞서 나간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딴데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수많은 상황들 속에 어긋 또는 제대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딴데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이러한 어긋 맞물린 상황을
놓치지 않았을 테고 그 상황을 꿰뚫어 보는 가운데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스스로 떠맡고 그 떠맡음을 통해서 바로 나의 있음 또는 나의 있을 수 있음과 나의 삶을 살아나가는 쪽으로 그것을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새로운 나를 나아가서 이렇게 과거,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나를 하나로 꿰어 나가는 아우르는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까미의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사람다움 또는 누구다움, 나다움의 하나의 틀,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